자,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갈게요. 인트로덕션은 이제 약간 서론 부분인데 이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읽어봤는데 그냥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것들, 뭐 현재 동향이라던가 현재 상황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패스를 하겠습니다. 예, 그냥 슉슉 패스할게요. 본론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서론을 주절주절 막 한 뒤에 뭐 트래디셔널 그 파이낸스 이런 방법들, 그 전통적인 금융권의 그런 방법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 하고 마무리하고 바로 이제 평가 모델에 들어가요. 과연 XRP 그리고 비트코인을 어떤 식의 평가 방법으로 접근할 건지, 그리고 그 접근 방법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산수식을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항상 논문이라던가 법이라던가 이런 공신력 있는 문서는 항상 단어 정의를 명확하게 해요. 지금 이 페이퍼에서 쓰는, 이 법안에서 쓰는 단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합니다. 최대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단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산수식에 쓰는 변수들, 그 정의를 명확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갈 거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끌어옵니다. 산수식이 결정됐으니까 데이터를 끌어와서 그 산수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들이 이 선택한 접근 방법과 그리고 알려져 있는 그 데이터들, 공신력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달러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 뒤에 결론을 내요.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갈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요겁니다. 가치 평가를 할 때 접근 방법을 선택한 건 이 두 가지 메소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트랜잭션과 스토리지예요. 트랜잭션, 스토리지 하면은 약간 멀게 느껴지시죠? 도대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약간 멀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여기 바로 아래에 나와 있네요. 스토리지는 바로 스토어 오브 밸류입니다. 가치 저장. 그러니까 이거는 금을 떠올리시면 쉬워요. 금. 그러니까 금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뭔가 현실 세계에 쓰기보다는 뭔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암호화폐 세계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버라고 했네. B입니다. 예, 그거 하나와 그리고 다른 메소드는 바로 트랜잭션인데, 트랜잭션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어 오브 익스체인지. 바로 그 교환. 외환들 그 피아트 같은 경우 서로 이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수요라던가 그런 걸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오는 그 디맨드와 그리고 트랜잭션. 쉽게 얘기하면 외환 시장에서 그런 상대적으로 어떤 것과 쌍을 가졌을 때 오는 그런 수요들 있잖아요. 리얼 비즈니스에서.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이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에 맞춰지는 그 오고 가는 트레이드 되는 이런 데서 오는 수요, 그걸로 가치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이제 가치 평가를 하겠다고 약간 추상적으로 정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 방법을 결정했으니까 디맨드라는 거, 이 페이퍼 안에서 디맨드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단어 정의를 하죠. 딱 하나 써놨죠. 디맨드라고. 자, 디맨드라는 거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 앞부분은 제가 그냥 말로 다 설명을 할게요. 보면 공식이 하나 나왔죠. 이 부분을 바로 보겠습니다. 공식. 자, D는 바로 수학이 나와요. X 플러스 I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다행히 여기 아래 그 각 변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D는 토탈 디맨드 밸류예요. 그러니까 D는 토탈 수요를 얘기해요. 모든 수요를 다 합친 거. 모든 수요를 다 합친 거는 그 안에 구성이 뭘로 돼 있느냐? 아까 얘기한 트랜잭션 디맨드 밸류,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토리지, 바로 스토어 오브 밸류, 가치 저장 수단에서 오는 디맨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혀 있지만은 아까 앞부분에서 정의한 대로 이제 정의한 내용을 이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단순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토탈 디맨드, 모든 수요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냐면 바로 거래, 트레이드나 이런 데서 오는 수요. 이거는 이제 XRP 같은 건 브릿지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브릿지 볼륨이라던가 이런 거. 이런 트랜잭션에서 오는 디맨드. 그리고 또 하나는 스토리지, 바로 스토어 오브 밸류, 가치 저장 수단에서 오는 밸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총 수요를 결정할 거고,
이 페이퍼 안에서는 수요람은 요거를 말한다 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어려우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최대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풀어서. 자, 그래서 각 구성 요소를 이제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트랜잭션 디맨드를 정의하는데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이제 그냥 바로 보죠. 수식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까 트랜잭션 디맨드 밸류는 X라고 정의를 했어요. X. 여기 새로운 수식이 하나 나왔죠. 보겠습니다. 모네터리 베이스라고 나와있죠. 이제 경제학적인 측면이 들어오는데 이건 설명을 할 수밖에 없네요. 수식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이 변수들에 대해 볼게요. 이제 벨로시티 오브 모니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돈의 움직임의 흐름, 빠르기라고 보면 돼요. 돈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예,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Y는 트랜잭션 볼륨인데 한 피리어드 뭐라고 표현하면 좋죠? 한국말로 한 피리어드 1회전 2회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그게 와닿으실까요? 그러니까 그 피리어드당 톨타의 볼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일리로 한다. 그 피리어드 주기를 데일리로 하면은 하루 단위. 예. 예를 들면은 또 데일리를 몬스로 정한다. 그러니까 월 단위로 정한다. 그러면 월별 볼륨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기를 정해서 얘기하는 거, 그걸 트랜잭션 볼륨이라고 정의하겠다고 나와있죠. 그래서 위에 수식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트랜잭션 볼륨, 어떤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주기 동안의 트랜잭션 볼륨은 바로 M 곱하기 V다. V는 이해하기 쉬우시죠? 돈의 흐름의 빠르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해하기 쉬운데 이건 모니터리 베이스는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보통 돈이라는 게 여러분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잖아요. 총 통화량을 결정하는 건 이거를 발행할 수 있는 중앙은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을 예를 들게요. 한국은행이 원화를 1조를 찍어냈다고 가정할게요. 총 1조를 찍어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5천억을 시중에 풀고 반띵해갖고 5천억 시중에 풀고요. 반띵해갖고 5천억을 시중은행에 줬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지급률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채권 신용으로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보증할 수 있는 지급률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거를 10%라고 정했다고 합시다.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지금 5천억이라는 돈을 들고 있으면은 대출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신용대출이든 아니면 뭐 담보대출이든 뭐든 간에 대출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일반인은 기업이든. 근데 이 지급 준비율이 10%라고 하면은 이 10% X 곱하기 10% 했을 때 0.1이겠죠. 이게 5천억이 되면은 되겠죠. 충분히 그 X라는 돈을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 넘기면은 여기에 더해서 5조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최대 대출로 이 아까 지급준비율을 10%라고 가정하면은 시중은행이 5천억의 돈을 들고서 5조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담보할 수 있는 5천억을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한국은행이 1조밖에 발행을 안 했는데 실제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6조예요. 이런 거를 바로 본원통화, 모네터리 베이스라고 해요. 이런 거를. 네.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논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막 우리 일반인이 하는 계산처럼 막 단순하게 계산 안 해요. 절대로 막 총 공급량이 막 1,000억 개네. 그러니까 이거 뭐 송금시장 규모는 얼마네. 그러면 나누기 하면은 나오겠네. 이렇게 계산 단순하게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개념, 약간 경제학 개념인 게 하나 나왔죠. 모네터리 베이스, 본원통화라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부르더라고요. 그 개념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둘을 곱했을 때 총 트랜잭션 볼륨이 나올 거다. 특정 기간 동안.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변수를 더 만들 건데요. 그 산수식을 도출하기에 지금 변수를 정의를 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수 t를 만들겠대요. 변수 t를 만들 건데 뭐냐면 1분의 v입니다. 이렇게 써야겠다. t는 v분의 1. 자, v가 기억 안 나실 분들이 계셔서 다시 위에서 보고 올게요. 뭐죠? 돈의 움직임 빠르기를 얘기해요. 예. 자,
이거의 역수관계를 만드는 거죠, t를. 예. 그렇기 때문에 y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이건 단순히 이거죠. 이항하고 치환하는 과정이에요. y는 총 트랜잭션 볼륨, 어떤 특정 기간 동안의 트랜잭션 볼륨인데, 이거는 모네타리 베이스와 그리고 v, 벨로시티 오브 모니라고 하는 돈의 빠르기 두 개를 곱한 게 y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t는 v분의 1이잖아요. 그죠? 이 v를 치환을 한 거예요. 이거 1로 넘기고 이항하고 t를 다시 데려오고 t분의 1이잖아요. 그죠? 좀 더 쉽게 가야겠다. 자, 양변에 t를 곱합니다. 아니 양변에 t를 나눌게요. 그럼 1이고 vt분의 1이잖아요. 양변에 v를 곱합니다. 이거 없어지고 그럼 v는 t분의 1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걸 치환을 하는 거예요, v를. 그러면 요거를 치환하면 t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t분의 m이 되는 거예요, y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공급량을 결정을 할 거예요. 슬슬 정의를 해낼 겁니다. 공급량이 그러면 어떤 건지. 자, 머니 서플라이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래 x란 거를 언급하면서 x는 m 그리고 yt라고 하죠. 예. 왜 m은 yt 이 부분만 볼게요. m은 yt가 왜 나올 수 있죠? 1로 넘겨서 그래요. 이항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m은 yt가 나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x는 뭐냐? x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x? 여기 다행히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앞부분에서 나왔죠? 변수모 뭘로 정했더라? 변수명이 기억 안 나네요. 요거. d는 x 플러스 i. 지금 길게 가는 거기 때문에 d는 x 플러스 i. 이 베이스 되는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다 치환하기 위해서 지금 변수들을 만들면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정의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갑자기 x가 나왔죠. 이 부분을 얘기해요. 뭐죠? 여기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트랜잭션 디맨드 밸류.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계산해내기 위해서 이제 추상적으로 만들었던 공식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끌어내서 그거를 대입해갖고 정확하게 숫자,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공식을 디테일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흐름만 이해하셔도 많이 이해하신 거고, 더 나가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식을 산술식으로 만들어낸 것까지 이해하면 더 좋으시고요. 하지만 흐름만 이해해도 많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좀 어렵겠지만 계속 나갈게요. 그래서 m은 yt 여기서 끌어냈죠, 이 공식을. 근데 이게 바로 x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위에처럼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최초에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공식 있죠? 총 디맨드, 총 수요는 이 트랜잭션에서 오는 디맨드와 바로 스토어 오브 밸류에서 오는 이 디맨드 두 가지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거를 위에 계속 산술식으로 만들어서 m은 yt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 x는 바로 요거란 거죠. 모네터리 베이스. 그 아까 통화정책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치환해서 yt라고 정의를 해낸 겁니다. 예. 굉장히 학문적으로 접근하죠. 명료하게. 하지만 내용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정의가 끝났기 때문에 뒷부분 갈게요. 이제 스토어 밸류, 이 스토리지에서 오는 디맨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이건 산술식, 잠깐만. 그냥 말로 썼네요, 말로. 자, 뒤에 섹션 2.7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죠. 이거 추상적으로 보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 이 섹션 2.7, 거기서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넘어갈게요. 말로 길게 되어 있는 스토리지 디맨드는 넘어갈게요. 뒤에서 산수식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이해하기 빠르기 때문에 그걸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서플라이, 이제 공급량을 알아야 되죠. 어차피 이 계산 방식은 수요와 공급을 이제 정의를 해서 그걸 산수식화 시켜갖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아까 디맨드는 봤고요. 이제 서플라이, 공급을 결정할 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또 산수식을 도입을 했죠. 항상 모든 증명은 수학적인 증명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떤 전제를 설정해 놓고요. 그 전제인 상황에서 이러한 뭔가 그 변수들을 정의를 하고 그것들의 관계를 파악해서 그것들 정량적으로 이해관계를 뭐 이꼴이라던가 어느 쪽이 더 부등호로 크다던가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은 최초의 전제로 설정했던 그 상황에서는 무조건 맞는 거를 바로 수학적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이제 공급량을 결정을 할 건데, 자, 산수식에 나와 있습니다. S분의 요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이 공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변수를 볼게요. 지금 보시는 S는 토탈 서플라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공급량은 요걸로 정의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볼게요. N은 바로 코인의 숫자입니다. 현재 코인의 숫자죠. 근데 이거는 이제 circulating supply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풀려있는 그 숫자고, 플러스 이게 있는데 여기 써있죠. 설명이 number of coins be issue, 미래에 발행될, 그리고 오어가 나와있네요. 같이 보죠. 오와 현재 락업되어 있는 거 누구에 의해서요? 큰 기간에 의해서, 큰 기간에 의해 현재 락업 묶여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죠. 에스크로, 예, 에스크로 떠올리면 되죠. 예, 그런 식으로 묶여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오지 못하는 거 현재 시장에. 그리고 아래 요거 지금 분모로 들어가 있는 거는 프랙셔널 리저브 레티오라고 되어 있네요. 크립토 네트워크에. 약간 그 공급에 있어서 마찰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제약상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시장에 지금 400억 개가 풀려 있잖아요. 400억 개가 풀려 있는데 거래소 되게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그 물량은 분산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라는 상태는 이 풀려있는 전체 400거를 어떤 유저들 간에 A든 B든 C든 간에, 그리고 점점점 기타 등등 되게 많겠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이 공급량을 다 가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시간의 제약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등의 제약상 때문에 실제로 이 공급량을 다 체감하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걸 정량적으로 표현한 변수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P. 예. 그래서 만약에 XRP 같은 경우 잠깐 예를 들면 위에는 1000억 개가 되겠죠. 물론 정확히 1000억 개는 아니죠. 소각이 발생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1000억 개는 아닐 겁니다. 대략이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대략 1000억 개인데 그 현실 세계에 이런 제약센터에 생기는 이 마찰 때문에 1000억 개보다 못할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지수가 0.9면은 1이면은 이 아이디어한 상황이잖아요. 이상적인 상황. 모든 유저들이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플랫폼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본인이 그렇게 제약을 받지 않고 모두 다 공급량으로서 가용할 수 있는 상황. 그러면 1이 될 거예요. 이 지수가. 근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0.9로 계산이 됐다고 하면 0.9를 곱하면 총 서플라이는 약간 실제적인 서플라이는 줄어든다 그거죠. 이 1이 아니지. 1점 몇.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1.1이라던가 뭐 1.2 이런 식으로 지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제약상이 발생해서 총 서플라이는 1000억 개가 아닐 거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산수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또 이거를 이제 계산하기 좋게 바꿔낼 겁니다. 같이 보죠. 그래서 밸류, 유닛당 밸류, 뭐 그냥 개당 밸류라고 보시면 돼요. 개당 가치. 이걸로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계산 어떻게 하죠? 계당 가치. 이 S 뭐죠? 서플라이 얘기예요. 공급. 그리고 수요. 이걸로 계당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하고 가볍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특별히 이견이 있을 만한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내서 아까 위에서 이 공식들을 도출했죠. 요 S를 여기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리고 D도 아이고 왜 버벅대냐. D는 요거라고 정의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우리는 지금 그 암호화폐 BTC와 XRP라는 암호화폐를 두고 그거를 개당 가치를 평가하고 싶은 거잖아요. 펀더멘털하게 그 가치를 평가하고 싶은 거니까 이 V라는 펀더멘탈 가치는 이제 공급분의 수요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근데 위에서 이 공식들을 다 도출해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런 공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D죠. 그죠? 근데 여기에 못 보던 게 들어왔네요. 아까 그 공급할 때 그 마찰 지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왜 들어와 있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아래 이게 S인 거죠. 요게 S인데 이 분모로 나누기가 들어왔으니까 이거 어차피 이렇게 보기 좋게 깔끔하게 바꾸면은 분자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공식이 도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제 붙일 거예요. 뭘 붙일 거냐면 보시면은 되게 이것도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거.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를 계산할 건데 현재의 그런 변수들 있잖아요. 현재 뭐 여러 가지 뭐 투기 자본 껴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프레젠트 밸류를 넣었어요. 현재 가치. 그래서 요거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좀 간단히 설명할게요. 현재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거를 집어넣는데요. 보시면 P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싶어하는 그 펀더멘탈한 가치고 개당. 그리고 보이면 1 더하기 i라고 되어 있는데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표현이 될까요? 연간 이제 변화율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수로 들어가 있는 T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 걸리는 시간. 근데 지금 이 정의는 위에 말로 표현이 됐는데 굉장히 경제학적인 얘기라 저도 다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위에 지금 보이시는 요 굉장히 경제학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뭐 리스키하고 막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걸 정의하고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굳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혹여라도 나중에 제가 정확히 이해가 되면 되게 경제학적인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튼 이런 본인들의 경제학적인 이 보시면 캐피탈 S의 프라이싱 모델 막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차적으로 더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하려면. 그래서 저도 완벽히 이해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세히 설명 못 드리지만 이 위에 이 설명되어 있는 길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 공식을 도출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재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겠다. 본질적인 가치를 계산하기에.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공식을 이렇게 끌어낸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이 각각 해당하는 요 부분들의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서 넣으면은 평가를 계산해낼 수 있겠죠.